오늘 아침에도 나는 주식창을 켰다. 빨간 불빛 하나 없는 시퍼런 바닷속에서 숨이 막혔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몇 달 전까지 웃음을 주던 숫자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어리석은 내 선택이 이렇게나 무거운 짐이 될 줄 몰랐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이었다. 텔레비전 뉴스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내 또래도 나보다 더 나이 든 이들도 대박이 났다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보였다. 옆집 김 씨도 삼성전자 몇 주 사두고 자식들 등록금을 마련했다며 자랑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았고 물가가 치솟는데 통장은 제자리였다. 처음엔 조심스레 시작했다.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떼어 넣었다. 그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순간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용기와 욕심이 함께 찾아왔다. 아, 이거다. 이제 내 노후가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불행은 조용히 다가왔다. 주식 그래프가 서서히 꺾일 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다들 조정이라잖아. 잠깐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오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추가로 돈을 더 넣었다. 집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숨기고 싶었다. 문제는 며칠 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주식창이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렸다. 파란 불빛이 줄줄이 켜지며 내 노후 자금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식은땀이 났다.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릴 만큼 내 손이 흔들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집사람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나를 불렀다. 여보, 밥 먹어야지. 그 평범한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밥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집사람은 눈치를 챘는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날 저녁 결국 집사람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거의 날아갔다는 말에 집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차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돈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그걸 왜 말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후회했다. 왜 욕심을 냈을까? 왜 조급해했을까? 은행 이자가 적더라도 안전했는데 왜 모험을 선택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며 뒤척였다. 집사람의 등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뜻하던 온기가 사라진 듯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몇 미터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집사람은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같이 시장도 보고 같이 산책도 나갔을 텐데 그날은 혼자 나가버렸다. 나는 홀로 집에 남아 주식창만 들여다봤다. 파란 불빛은 여전히 꺼질 줄 몰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더 떨어졌다. 며칠이 지나자 집사람이 나를 향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조차도 몰랐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하지만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고 들고 있자니 더 떨어질까 두려웠다. 우리의 노후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밥값조차 아껴야 할 판이다. 그날 저녁 집사람이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그렇다. 사실 나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고수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며 곧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장담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집사람은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왜 그랬어? 그 목소리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혔다. 텔레비전에서 여행 광고가 나오면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과일을 마음껏 사지 못했다. 지금 형편에 이건 사치야. 집사람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밤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주식창을 보았다. 혹시나 오르지 않았을까, 혹시나 반등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프는 내 기대를 무시했다. 내 노후는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졌다. 깊어진 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눈빛은 무기력하게 죽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다. 은퇴하면 여유와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있다. 집사람은 점점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밥 먹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나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갔다. 숟가락을 들면 목구멍이 막혀 내려가지 않았다. 반찬을 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손주 학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다. 예전 같으면 흔쾌히 도와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도울 여력이 없었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변명만 늘어났다. 요즘 돈이 좀 묶여 있어서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괜찮아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 말 속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손주 얼굴을 보러 가기도 부끄러워졌다. 예전에는 용돈 봉투를 꼭 챙겨갔다. 손주가 웃으며 받아주던 그 순간이 나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빈손으로 가야 한다. 손주의 맑은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후회가 몰려왔다. 왜 그 유튜브 방송을 믿었을까? 왜 차분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금융감독원에서 경고하는 고수 리딩방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을 들였다. 사람은 욕심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어지는가. 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집사람이 나를 불렀다.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집사람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상황 정확히 말해줘. 얼마 남았어?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거의 반 이상 날아갔어. 그 순간 집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큰 돈을 움직여? 평생 모은 돈이야. 당신 퇴직금이고 내 적금이고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이야. 그런데 왜 혼자 다 결정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었다. 나는 집사람을 배제했다.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내 멋대로 도박판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집사람은 침대에 함께 눕지 않았다. 거실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잤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누워 깊은 후회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잘못이 분명한데도 억울함 같은 감정도 올라왔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잘 되고 싶어서 한 건데.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신문을 펼쳤다. 노인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크게 실려 있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전에 반드시 공식 등록된 증권사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가 내 얘기 같았다. 기사 속 한 피해자는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나와 똑같았다. 집사람은 며칠 동안 나를 피했다. 집 안 공기가 싸늘했다. 말이 사라진 집은 이렇게 무겁구나. 나는 매일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래프는 여전히 하락 곡선을 그렸다. 혹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점점 꺼져갔다. 그러다 어느 날 집사람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우리 재무 상담 한번 받아보자.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벌인 일을 전문가에게 보여야 한다니 수치심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 같기도 했다.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 참석했다. 강사는 70대 노인의 사례를 들려줬다. 퇴직금 1억을 주식에 몰빵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면서 점차 회복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강사는 3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투자할 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할 것.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설 리딩방은 무조건 피할 것. 셋째, 분산 투자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것.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가족과 상의, 사설 리딩방 피하기, 분산 투자. 이 3가지를 나는 모두 어겼다. 집사람은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강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날 강의가 끝난 뒤 집사람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차갑던 손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다시 살아갈지였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했다. 오랜만에 진심을 나눴다. 집사람은 말했다. 당신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 같이 하자. 돈은 우리 둘의 인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함께 하겠다고. 그러나 약속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며 매번 우리는 돈의 무게를 실감했다. 나는 또다시 절망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그때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 오랜 친구 박 씨였다.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평생을 함께 보냈다.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세월을 나누던 친구였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얼굴 좀 보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상황을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네 중국집에서 만났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박 씨의 얼굴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좀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했어. 그 한마디가 의외였다. 그는 몇 년 전 퇴직금 일부를 코인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잃었다고 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살았지. 근데 이러다간 내 인생이 망하겠다 싶더라. 그래서 금융교육을 받기 시작했어. 처음엔 창피했지. 젊은 애들 사이에서 늙은 내가 뭘 배우나 싶더라고. 근데 거기서 길을 찾았어. 박 씨의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 혼자만 바보처럼 당한 줄 알았다. 하지만 박 씨도 같은 길을 걸었고 거기서 다시 일어섰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어. 근데 관계는 잃으면 못 되돌려. 너 부인과 사이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부터라도 붙잡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이 고였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시렸다. 집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를 맞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외투를 받아 걸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집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공부도 하고 일도 찾고. 그냥 이렇게 무너져가고 싶지 않아. 집사람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도 스쳤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먼저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동네 주민센터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찾아보기로 했다. 두 번째는 가계부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그동안 무심코 쓰던 돈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경비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뒤 우리는 금융교육을 다시 들으러 갔다.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의 주제는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였다. 강사는 말했다. 노후에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지출을 관리하고 작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다. 집사람도 옆에서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강의가 끝난 뒤 집사람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해보자. 잃은 건 잃은 거고 남은 걸 지켜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다. 집세, 관리비, 공과금, 손주 용돈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비일을 알아봤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상가 건물에서 연락이 왔다. 야간 경비원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갔다. 건물주는 내 나이를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성실함을 강조하며 설득했다. 결국 나는 다시 일을 얻게 되었다. 첫 출근 날 건물 로비에 서서 제복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초라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었다. 집사람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그녀의 눈빛에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 도시락을 열어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욕심내지 않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밤마다 나는 경비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조용히 책을 펼쳐 금융 관련 공부를 했다. 뉴스에서 말하는 숫자들, 경제 지표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집사람은 내가 돌아오면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건물 앞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희는 노후 자산을 2배로 불려드리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사람의 얼굴이 스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명함을 돌려주며 등을 돌렸다. 예전 같았으면 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미 쓰라린 대가를 치렀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집사람에게 그 일을 말해주자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사람 됐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 너무도 큰 대가를 치렀다. 봄이 다가올 무렵 나는 야간 경비 일을 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집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함께 가계부를 펼쳐보았다. 이번 달은 고정 지출이 얼마고 변동 지출이 얼마야.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남겨둘 수 있겠네. 집사람은 차분히 말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계산이 귀찮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우리는 작은 절약에서도 성취감을 느꼈다. 과일을 한 봉지 덜 사거나 외식을 한 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뿌듯함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두 아주머니가 우리도 적립식 펀드 들어놨는데 요즘 괜찮더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예전 같았으면 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다. 남들이 좋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반드시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나도 이제 무작정 투자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뭐든 당신이랑 같이 상의할 거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집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가 배운 거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그 무렵 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식 빚을 갚느라 퇴직금을 날렸고 어떤 이는 보이스피싱에 당해 노후가 무너졌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는 우리에게 말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인생, 이제라도 바로잡자. 며칠 후 집사람과 함께 은행에 갔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고객님 연세에는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 예금, 분산 투자형 펀드, 그리고 정부 보증이 있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집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이제 함께 결정하고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집사람이 말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은행 오는 게 이렇게 마음 놓이는 줄 몰랐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다. 집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그 따뜻한 맛이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말했다. 여보,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집사람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지고 있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붙잡혔으니까.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다. 전기세 고지서가 올 때마다 긴장했고 병원 진료비가 나갈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 나는 빈손이 부끄러워 머뭇거렸지만 손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다. 돈이 없어도 선물이 없어도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손주가 돌아간 후 집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제 표정이 살아났어. 나는 그제야 거울 속 나를 떠올렸다. 몇 달 전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눈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내가 일하던 건물에서 경비원 교체가 결정된 것이다. 관리소장은 말했다. 본사에서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겨우 다시 일어서고 있었는데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집사람에게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또 방법을 찾으면 돼. 나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원망했을 텐데 이제는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이 보였다.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며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집사람은 말했다. 당신 요즘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잖아. 혹시 상담 같은 일은 어때?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경비실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는데 다들 고맙다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돈만 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내 경험과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특히 주식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나도 다 날렸어.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집사람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빛날 줄 몰랐어.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네. 그 말에 나는 비로소 안도했다. 그래,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대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복지관에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벗 봉사였지만
점차 노후 자산 관리 경험담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 실패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사가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냈다.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퇴직 후 욕심을 냈습니다. 남들처럼 노후를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주식에 노후 자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내 말을 숨죽이며 들었다. 나는 내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유튜브 속 고수에게 속았던 일, 손실을 감추려다 아내와 갈등했던 일, 결국 가정을 지킬 뻔한 위기까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말했다. 여러분, 저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돈 문제는 가족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셋째,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건강입니다. 그 순간 몇몇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저씨 얘기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나도 같은 실수했거든요. 근데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강연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네. 우리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다. 복지관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관계자가 내게 제안을 했다. 선생님, 혹시 시니어 금융교육 보조 강사로 활동해 보실래요? 사례자로서 직접 경험을 들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희망이 불타올랐다. 내 실패가 직업이 될 수 있구나.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날 집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나는 강사 보조로 활동하면서 더 많이 공부했다.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책을 읽고 아침마다 신문 경제면을 꼼꼼히 살폈다. 집사람도 옆에서 함께 공부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사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시험대가 찾아왔다. 친척 중 한 명이 다급히 찾아왔다. 형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흔쾌히 빌려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 그리고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집사람이 말했다. 잘했어. 이제 우리도 원칙을 가져야 해.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우리 살부터 지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함에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배웠다. 내 욕심과 착각이 우리 삶을 무너뜨렸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활동이 조금씩 자리 잡았다. 나는 여러 복지관, 교회,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요청받았다. 내 실패담은 오히려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며 위로를 받았다. 나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시내에서 큰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밤새워 원고를 준비했다. 강연 날 무대 위에 서자 수많은 눈빛이 나를 향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집사람이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처음 우리 결혼하던 날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오랜만에 소박한 축하 파티를 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맥주잔을 부딪혔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집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잔을 들며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끝났을 거야. 우리가 함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 순간 깨달았다. 인생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잃었던 신뢰와 사랑은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돈을 좇는 삶이 아니라 나눔과 배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까?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몰랐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사람과 함께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나의 삶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큰 돈 날릴 뻔한 걸 막았어요. 저도 다시 용기 내볼게요. 그들의 눈빛은 내게 또 다른 책임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시니어 금융 교육을 주관하는 한 협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선생님, 저희 공식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 발표만이 아니라 정식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단지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협회 담당자는 말했다. 진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전문가야.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전문성은 없어.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협회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강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준비는 쉽지 않았다. 책을 읽고 사례를 정리하고 강의안을 만들며 밤을 새웠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첫 정식 강의 날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한때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과 신뢰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나는 울컥했다. 내 실패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사람은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나를 안아주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우리 여기까지 왔네. 나는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가을 무렵 집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았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동안 강의 준비에 몰두하느라 집사람을 더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그러나 집사람은 치료와 생활 관리가 필요했다.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당신이 제일 우선이야. 강의가 줄어도 괜찮아. 집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계속 강의해야 해.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 그 말에 다시금 힘이 났다. 우리는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다. 운동 후 벤치에 앉아 웃으며 얘기하는 시간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무대에 섰다. 신문에 내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 덕분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한 방송사에서 TV 출연 제안이 온 것이다. 전국 방송이었다. 나는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내 과거가 더 크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집사람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숨기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 나는 출연을 결심했다. 방송 당일 카메라 앞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욕심 때문에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실패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눈물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의 무게가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사람과 나는 함께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가 진짜 해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리라. 우리 세대가 겪은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는 경고가 되도록. 내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내 삶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았다. 방송 이후 나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시니어 재무관리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불리기 시작했다. 협회와 지자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심지어 대학에서 특강 제안까지 들어왔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노후 자금을 날리고 거실에서 주식창만 들여다보던 내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위치에 서 있다니. 강연장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신뢰와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들에게만큼은 내가 겪은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집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강의안을 함께 검토해주고 건강을 챙기라고 잔소리도 했다. 우리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했다. 나는 알았다. 행복은 결국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인생은 또 다른 시험을 내놓았다. 어느 날 예전에 나를 속였던 유튜브 주식 고수가 뉴스에 등장했다. 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저 사람 때문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니, 사실은 내 욕심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걸. 집사람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미워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게 더 중요하잖아.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미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이겼으니까. 그 무렵 협회에서 내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선생님, 책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이라니.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를 책에서만 읽어왔는데 이제 내가 책을 쓰다니. 망설였지만 집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남길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조용한 방에서 내 실패와 후회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글로 옮겼다. 쓰다 보면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쓰라림이 아니라 치유였다. 몇 달 뒤 책은 출간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파란 불빛 속에서 다시 일어서다. 출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나는 알았다. 내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출판사에서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말했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선생님 책을 드렸더니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무대 위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빚을 갚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사람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짜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치킨을 시켜놓고 잔을 부딪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잔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실패가 아닌 성장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리라. 내 인생은 더 이상 파란 불빛 속에서 무너지는 주식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빛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